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이름이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주로 이란, 핵 협상, 중동 분쟁과 관련이 있죠.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정말 아시나요? 그 이름 뒤에는 현대 지정학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메네이는 이란을 통치해왔습니다.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깊은 종교적 권위와 완전한 정치적 통제를 결합한 최고 지도자로서 말이죠. 말 그대로 그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군대와 언론까지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란의 핵야망, 지역 내 대리 민병대 지원, 그리고 미국과의 매우 긴장된 관계에 대해서도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에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메네이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특히 미국에게? 공개 석상에 거의 나오지 않던 한 남자의 죽음이 왜 전 세계를 이렇게 긴장시켰을까요? 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 고인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정했을까요? 심지어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최대 외국 적수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답은 한 가지 꿈에서 시작해서 바로 핵무기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저희는 한동안 지정학적 주제에 대해 보도해왔고 이런 민감한 주제에서는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정보는 억압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봇들이 우리를 억제해서 여러분이 진짜 뉴스를 접하지 못하게 하는 건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메네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주요 갈등 요인이었죠. 그의 방식은 장기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는 이란의 핵 능력을 발전시키면서도 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의 야망은 핵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란이 중동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전쟁이 아닌 대리 세력을 통해 이를 행했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 같은 집단들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을 안정시키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란과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이런 역학관계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서방의 압력에 맞서고 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집단들을 지원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는 한 사람, 하메네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9천만 명에 달하는 한 나라의 운명이 오랫동안 이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던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을 이해하려면 이란의 과거와 그 과거가 하메네이 이데올로기에 미친 영향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봅시다. 1939년 4월 19일이란 북동부의 고대 도시 마슈아드입니다. 이곳은 시아파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 중 하나로 이슬람 영성이 공기 중에 짙고 무겁게 감도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비좁고 소박한 집에서 세예드 알리 호세인이 하메네이가 태어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메네이 가족이 다른 평범한 가족과 다르지 않고 어쩌면 가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가 될 운명을 지녔습니다. 그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시작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흥미로워집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정치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고 세계적인 영향력과는 더더욱 무관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부나 권력,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예드 자바드 하메네이는 마슈아드에서 존경받는 성직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직자들과 달리 그는 부유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 가족은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너무 작아서 방문객들이 세예드 자바드를 종교 상담을 위해 찾아오면 가족들은 공간이 부족해서 지하실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식사를 했고 때로는 빵과 건포도만 먹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난, 검소함, 그리고 경건함. 그들은 가난했고 물론 물질적인 부는 없었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것은 어린 알리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무언가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이슬람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물질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거의 금욕적인 분이었죠. 그는 이슬람 가르침에 따라 살았고 이는 하메네이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리 하메네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부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절제, 그리고 종교적 헌신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엄격하고 단호한 삶과 종교에 대한 태도는 하메네이가 자신의 삶을 세우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결국 이란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의 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의 환경이 하메네이와 그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4살 때 형과 함께 마크탑이라는 전통적인 종교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초등학교가 아니었고 하메네이는 읽기와 쓰기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는 첫날부터 꾸란을 암기하고 이슬람 교리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교육은 사실 영적 수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세뇌와 종교적 극단주의 사상을 강요하는 과정은 하메네이에게 평생을 살아갈 이념을 심어주었습니다. 11살 때 그는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성직자 복장을 입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을 때 하메네이는 종교 학문의 삶을 선택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이에 생각조차 하지 않을 길에 완전히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는 팔라비 왕조 시절로 나라가 다소 세속적이었고 많은 서방 국가들의 영향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도 일부 종교적 광신자들이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이슬람 경전을 공부하고 한 가지 목적에 인생을 바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책뿐 아니라 아버지 세드 자바드와 지역 성직자들에게서도 교훈을 받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렬했고 맞아요.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52 년 하메네이가 겨우 13살이었을 때 나와브 사파비라는 성직자가 마슈아드에 있는 그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사파비는 파티아네 이슬람이라는 무장단체를 이끌던 카리스마 있는 급진 지도자였고 그는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연설을 하며 샤 정권을 맹렬히 비난했고 군주제의 반이슬람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저항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격렬했습니다. 젊은 하메네이는 이 연설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파비는 혁명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조용한 기도나 개인적인 경건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에 관한 것이었고 샤에게 맞서고 서구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세속주의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에서 이슬람 가치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메네이의 마음에 무언가 울렸습니다. 이것은 전환점이었고 그의 세계가 확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교실이나 모스크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장에서도 이슬람을 수호해야 한다는 훨씬 더 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란 전체와 중동을 변화시킬 혁명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자 샤를 반드시 몰아내고 이후 이슬람 이란이 될 그곳에서 미끄러운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사파비의 급진주의가 하메네이의 젊은 마음에 혁명의 씨앗을 심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여기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흐른 뒤 하메네이는 자신의 교육에서 다음 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는 이란 시아파 종교 학문의 중심지인 쿰으로 향했습니다. 이란에서 진지하게 성직자가 되고 싶다면 쿰이 바로 가야 할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메네이는요? 그는 그곳에서 시아파 이슬람 최고의 지성들에게 배우고자 가랬습니다. 쿰에서 하메네이는 뛰어난 인물들 밑에서 배웠습니다. 이슬람 율법인 피크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존경받던 학자 아야톨라 후세인 보루제르디가 있었습니다. 보루제르디 밑에서 하메네이는 이슬람 법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수백 년 된 종교 문서를 어떻게 해석해서 현대 생활에 맞게 만드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보루제르디는 성직자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종교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메네이와 보루제르디는 의견이 달랐지만 하메네이는 스승을 존경하고 복종했습니다. 결국 정치란 이슬람과 국가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메네이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였습니다. 호메이니는 성직자였지만 나중에 1979년이란 혁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호메이니는 기존과 다른 성직자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방관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호메이니는 이슬람이 단순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슬람은 정치체제이자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직자의 지도 방식에 대해 급진적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의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는 빌라야트 에 파키,
이슬람 율법학자의 수호였습니다. 이는 무오류의 이맘이 부재할 때 이슬람 율법학자가 국민을 대신해 통치하며 이슬람 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지하게 이슬람 국가의 청사진이었으며 성직자들이 실제 정치 권력을 가지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학생이었던 하메네이도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호메이니의 메시지는 하메네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란은 세속적이고 서구 지향적인 군주인 샤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메이니는 아니, 이건 옳지 않다. 이슬람이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자신이 호메이니의 비전에 깊이 끌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 정권은 서방 열강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호메이니의 눈에는 부패한 정권이었습니다. 이 도덕적 타락에서 이란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슬람 정부 수립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호메이니는 신학도 경력을 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곰에서의 시간은 성직자들이 행동하고 이끌고 저항하고 현상 유지에 도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의 신념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법과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중대한 일, 즉 파흐라비 왕조의 전복과 이슬람 공화국의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이란으로 돌아온 그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지만 이제 그의 관심은 더 큰 그림, 즉 종교 지도력의 정치적 함의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 일은 호메이니의 서방 영향력에 대한 증오를 더욱 부추겼고 이슬람 가치에 대한 옹호와 지지도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호메이니는 혁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혁명의 불길이 영상 속에서 난무하기 전에 잠시 한 걸음 물러나 20세기 중반의 이란을 살펴봅시다. 보시다시피 1950년대와 60년대의 이란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샤는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열강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잡았고 나라를 빠르게 현대화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대화 비전은 1963년에 시작된 백색 혁명으로 알려진 정책에 집약되었습니다. 샤는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처럼 이란을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국민 국가로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란의 경제와 사회를 현대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백색 혁명에는 6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통적인 지주 귀족 계급을 약화시키기 위한 토지 재분배, 여성에게 투표권 부여, 산림의 국유화, 노동자와 산업 부문의 이익 분배, 국영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세속 교육의 촉진이 포함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개혁들이 진보처럼 보였고 이란을 현대 세계로 이끌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상당 부분, 특히 종교 성직자들에게 이것은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샤이 개혁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이란의 이슬람적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호메이니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 그의 곁에는 호메이니가 샤를 향한 단순하지만 심오한 비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샤의 개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란의 이슬람 정체성과 독립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샤가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외세, 특히 미국과 영국의 꼭두각시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설은 이란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호메이니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호메이니의 체포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샤 정권은 호메이니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결정적인 조치로 호메이니는 처음에는 터키로, 그 다음에는 이라크로 추방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추방은 호메이니의 이란 영향력의 끝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추방은 오히려 하메네이 등 추종자들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이슬람 혁명에 대해 더욱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는 또한 기회를 보았고 그 기회는 호메이니가 부재한 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직자 반대파의 지도부에 공백을 남겼습니다. 하메네이는 샤에 맞서 저항을 촉구하는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메네이는 호메이니의 사상을 계속 살리려는 지하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샤의 악명 높은 비밀 경찰 사박의 감시를 피해가며 은밀한 활동과 비밀 회의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메네이가 저항운동에 더 깊이 관여하자 사박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샤의 비밀 경찰은 그 무자비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감시, 협박, 고문과 같은 수법을 사용해 반대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1963년 하메네이는 호메이니의 비밀 메시지를 마슈아드에 있는 아야톨라 밀라니에게 전달한 후 처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역 성직자들에게 샤의 개혁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메네이와 사박의 길고 위험한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10년 동안 6번 더 체포당하게 됩니다. 각 체포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사박은 그의 의지를 꺾기 위해 점점 더 잔인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의 독방 감금, 끊임없는 신문, 그리고 신체적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더욱 결의가 굳어졌습니다. 석방된 후 그는 계속해서 지하운동을 조직했고 성직자 반대파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메이니가 처음에는 터키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라크의 나자프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호메이니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와 그의 극단주의자 집단의 노력 덕분에 호메이니의 사상은 이란 전역에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하 조직, 모스크, 그리고 종교 학교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의 모든 저작과 작품 중에서 정말로 두드러졌고 이란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바로 벨라야트 이 파키, 즉 율법학자의 통치 원칙이었습니다. 벨라야트 이 파키는 혁명적인 개념으로 이슬람 율법학자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궁극적인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상이 이란의 미래의 열쇠라고 믿었지만 이는 이슬람 율법에 기반하고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메네이의 벨라야트 이 파키에 대한 신념은 이 시기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란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 즉 이슬람 학자들이 운영하는 정부로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괴롭혀온 부패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난 정부였습니다. 이 사상은 훗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의 상황은 정말로 격화되었습니다. 이란은 혁명적 폭발 직전에 있었습니다. 샤 정권은 점점 더 억압적으로 변했고 사박은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탄압했습니다. 경제적 부실 운영과 커져가는 불평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불만이 퍼졌고 샤가 서방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민의 많은 계층이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하메네이를 포함한 반대 세력은 계속해서 집회, 파업, 그리고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1975년 사박은 하메네이를 상대로 대대적인 작전을 벌여 그의 집을 급습하고 책과 저술을 압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메네이가 테헤란의 악명 높은 감옥 중 한 곳에 보내졌고 그곳에서의 고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독방 감금, 구타, 그리고 수면 박탈이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하메네이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메네이는 계속 주변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암울한 수감 생활의 몇 달 동안 하메네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전의 의지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977년에 마침내 석방되었을 때 이란이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후 일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란 표현조차 너무 약하게 느껴집니다. 보시다시피 이란 혁명은 1978 연일 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나라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정부 운영신문에 실린 아야톨라 호메니를 실추시키려는 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그를 반동분자로 낙인 찍었고 심지어 영국의 첩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란인들에게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샤 정권에 반대하는 상징이 된 사람이 영국의 첩자라고 불렸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반면 샤는 자신의 나라를 서방에 넘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전체에게 이것은 정면으로 뺨을 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신학생과 학자들로 가득한 종교 중심지인 콤시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샤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진정시키는 대신 샤의 군대는 잔인한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시위대는 총에 맞았고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록 얼룩진 날이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잠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40일 동안 애도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콤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지 40일 뒤 더 크고 시끄럽고 분노에 찬 새로운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샤의 정권은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 즉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더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계처럼 또 40일이 지나자 훨씬 더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애도, 시위, 그리고 탄압의 순환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콤과 같은 종교 도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78년 중반이 되자 불안은 테헤란, 마슈아드, 타브리즈 등 주요 도시 중심지, 전국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샤는 반란을 폭력으로 진압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과격해졌습니다. 한때 철권 통치를 자랑하던 그의 권력은 점점 약해졌고
거리에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혁명은 더 이상 종교나 호메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부패하고 억압적이며 자신들의 삶과 동떨어진 정권에 대해 느끼는 분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란과 전 세계를 뒤흔들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샤에 맞선 운동이 단일한 세력이 아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란 혁명이 독특한 이유가 샤에 맞선 연합 세력의 폭넓음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몇몇 종교적 광신자들이 나라를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이념과 목표를 가진 다양한 정치 집단들이 포함된 대규모 봉기였습니다. 민주주의 이란으로의 복귀를 갈망하는 세속적 민족주의자들도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마르크스주의 파다이와 무자히딘 이 할크, 즉 MEK와 같은 좌파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슬람주의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념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샤에 반대하며 당열했습니다. 각 세력은 샤 축출 후 권력을 노렸지만 호메이니는 혁명 뒤 벨라야트 이파키라는 분명한 국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978년 말이 되자 이란은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석유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을 마비시켰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테헤란과 다른 주요 도시의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샤는 반대 세력을 달래기 위해 총리 해임과 더 큰 정치적 자유를 약속하는 등 개혁을 제안했지만 이러한 노력은 너무 늦었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 상황은 1978년 11월 샤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고 검은 금요일에 정부군이 테헤란의 잘레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수십 명이 사망했고 반대 세력은 더욱 급진화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점에서 샤는 점점 더 고립되었고 암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군대와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제 동맹국들의 지지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1월 시위와 파업이 격화되는 가운데 샤는 휴가를 명목으로 이란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국은 사실상 군주제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1979년 2월 1일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이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14년이라는 긴 망명 생활 끝에 비행기에서 내려 이란 땅을 밟았고 수백만 인파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그를 보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그가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혁명이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호메이니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호메이니는 그의 발이 이란 땅에 닿은 바로 그 순간부터 마치 체스의 그랜드 마스터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자신의 말을 배치하고 레이저처럼 집중해서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며칠 만에 샤의 한때 강력했던 정권은 그 핵심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는 혁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 중립을 선언했으며 파흘라비 왕조의 마지막 숨결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국민들의 끊임없는 지지로 힘을 얻은 혁명 민병대들은 주요 정부 건물과 기관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구질서에 남아있던 마지막 흔적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결정타는 1979년 2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파흘라비 왕조의 마지막 잔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혁명 세력들은 테헤란을 급습했고 순수한 민중의 힘을 보여주며 마지막 군사 저항을 압도했습니다. 샤의 정권은 혁명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한때 망명 생활을 강요받았던 호메이니는 이제 이슬람 공화국의 탄생을 선언했고 샤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2달 후인 1979년 4월 국민투표를 통해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들은 98%가 넘는 찬성으로 이슬람 공화국 창설에 동의했습니다. 한때 권위주의적 군주제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거대한 변화를 겪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야톨라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 것은 악명 높은 벨라야트 이 파키였습니다. 이 개념은 이전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라는 변화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메네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는 혁명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이 모든 혼란이 벌어지는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7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메네이는 단순히 군중 속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마슈아드 거리에서 날카롭고 종교적으로 강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패한 정권을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샤의 맞선 투쟁을 이슬람을 위한 전쟁으로 규정했고 이 메시지는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마슈하드에서 호메이니의 발언은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는 커져가던 불만을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로 바꿔놓았습니다. 종교운동, 수백만 명의 군중이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샤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테헤란의 샤가 몰락했을 때쯤에는 이미 테헤란 외 수백 개의 도시들이 왕정과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제 1978년에 혁명이 격화되면서 하메네이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설교와 연설로 계속 영감을 주면서 뒤에서는 비밀리에 활동했습니다. 그가 조직을 도운 특히 석유 부문 파업은 샤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파업은 단순히 경제를 둔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를 마비시켜 샤의 권력 기반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 1978년 중반 석유 산업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메네이와 그의 상관 호메이니는 샤가 석유 산업을 장악하는 데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란 경제의 주요 국제 산업은 석유였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메네이는 혁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보장했습니다. 1979년 샤가 도망친 후 하메네이는 호메이니에게 매우 확고하게 충성을 보였습니다. 혁명 기간 동안 하메네이의 분명한 리더십 덕분에 호메이니는 그를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의 주요 인물로 세웠습니다. 그는 새로운 헌법을 기초하는 책임을 맡은 엘리트 집단인 이슬람 혁명 평의회에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료적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란 국가의 근본적인 DNA를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메네이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인 국방부 차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의 군사 체계를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란의 군대는 샤에게 충성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을 위해 재편되어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호메이니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었습니다. 그는 새로 창설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이 부대는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엘리트 부대로서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중 하나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혁명적인 부대였고 이슬람 공화국의 수호자였습니다. 하메네이는 그 중심에서 초기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1년 후 하메네이는 더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해 테헤란 금요 예배 이맘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외부인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직함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혁명 이후 이란에서 이 직책은 하메네이에게 전국적인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그는 여전히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나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종교, 혁명, 정체성 그리고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하메네이는 그의 목소리가 전국에 방송되면서 새로운 정권에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혁명 정부의 생존이 결코 보장되지 않았던 시기에 정부의 권위를 강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9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영토 경계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었지만 새롭게 수립된 이슬람 공화국은 이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메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란의 방위 노력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정기적으로 전선에 방문하여 군 지휘관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란 혁명 수비대와 다른 부대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경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가 외부의 적들과 싸우고 있을 때 그는 국내에서도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1981년 6월 그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테헤란의 아부자르 모스크에서 연설을 하던 중 그의 옆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공격은 반대파 단체인 무자헤딘 이 할크, 즉 MEK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하메네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혁명 이전의 연합이 사실상 샤에 대한 공통된 징후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새로 형성된 이슬람 정부가 이른바 반대파 집단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국민들 사이의 긴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 현상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두드러졌고 그 여파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알리 하메네이가 이슬람 공화국에서 핵심 인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1981년 10월 무함마드 알리 라자이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하메네이가 이란의 세 번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97%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이란에서 정치 후보자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기관인 헌법소위원회는 단 4명의 후보만을 승인했습니다. 그의 당선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하메네이는 대통령이 된 첫 성직자로 이는 성직자가 대통령이 되길 원치 않았던 호메이니의 의도와 달랐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하메네이는 정치적 환경에서 일탈, 자유주의,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좌파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이 두드러졌으며 여기에는 게릴라 단체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암살, 그리고 반란 진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혁명법원은 1980년대 초 수천 명의 반군을 처형했지만 1982년까지 정부는 혁명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계속해서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하메네이의 대통령 임기는 극심한 정치적 탄압의 시기로 인식되었습니다. 긴 4년이 지난 후 하메네이는 1985년에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후보자가 매우 제한된 선거에서 8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단 3명만이 헌법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메네이의 대통령 임기는 참혹한 이란-이라크 전쟁과 겹쳤습니다. 그는 전쟁 노력에 더 깊이 관여했고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 IRGC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국가 방위에 깊이 헌신한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하메네이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군사 문제, 예산 관리, 행정 세부 사항에 세심하게 신경 쓰는 지도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대통령 임기는 전쟁과 내부 갈등으로 종종 가려졌지만 하메네이는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와의 강한 유대를 유지했으며 이는 훗날 그의 지도자 역할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이란과 유럽 간의 논쟁적인 관계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미코노스 레스토랑 암살 사건 이후 독일 법원은 이란 정보 당국자들이 연루되었다고 지목했고 이로 인해 이란과 여러 유럽 국가들 사이에 외교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이란과 서방 간의 긴장된 관계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으며 하메네이가 이러한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1989년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부상한 것은 놀랍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란 이슬람 혁명에 존경받는 설계자이자 첫 번째 최고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아야톨라 몬타제리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변화로 호메이니는 몬타제리를 해임했고 이로 인해 이란의 정치 종교적 위계 질서의 정점에 갑작스럽고 중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러한 자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직자 자격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야톨라조차 아니었고 시아파 이슬람에서 가장 높은 종교 권위자인 마르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메네이의 승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구인 전문가 회의가 이란 헌법을 개정해야 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으로 인해 비교적 젊고 기대되는 종교적 지위에 도달하지 못했던 하메네이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9년 6월 4일 호메이니가 사망한 직후 하메네이는 전문가 회의에서 74표 중 60표를 얻어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공식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전문가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호메이니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고 보고 개인 대신 지도자 평의회를 주장했습니다. 이 집단 지도 체제는 권력을 분산하고 혁명 후 이란의 복잡한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으나 결국 하메네이 임명 지지로 보류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메네이 본인은 내키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역할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며 자신의 지명이 피눈물을 흘리게 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그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메네이를 임시 지도자로 보았고 더 적합한 인물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는 곧 권력을 공고히 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하메네이의 권력 장악 과정은 호메이니의 카리스마나 종교적 지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란의 복잡한 내부 정치에서 능숙하게 움직이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핵심 기관들,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와 영향력 있는 고매 성직자 집단 내에서 충성스러운 인맥을 구축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 정치 내 여러 파벌을 균형 있게 조율하며 한 집단이 과도한 권력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의 실용적 접근은 경쟁 집단을 견제하며 입지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하메네이의 통치가 진행됨에 따라 최고 지도자직은 국가의 전능한 감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란 통치의 거의 모든 측면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통제했고 경제 정책을 지시했으며 이란의 외교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한 대통령직, 의회,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의 주요 정치 기관들에 대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부터 문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명령을 내렸고 이슬람 공화국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정부 핵심의 충성 인물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왔습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로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의 권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제를 구축해왔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란의 군대와 안보 기구 깊숙이 뻗어 있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정권을 보호하고 이란의 영향력을 해외로 확장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오랜 통치력은 주로 그의 정치적 노련함과 시간이 지나며 구축한 후원 네트워크 덕분이었으며 이는 그의 위치를 사실상 무적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호메이니와 같은 혁명적 아우라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는 이란에서 진정한 권력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통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메네이의 신정 통치는 공화주의적 요소가 있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지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기반은 앞으로 수십 년간 그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1989년부터 최고 지도자로서 하메네이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일 수 있는 체제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종교적 통치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이 통치의 핵심에는 앞서 언급한 벨라야트 이파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최고 지도자를 이란의 이슬람 정체성의 수호자이자 정치적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란은 대통령과 의회와 같은 직책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지만 이러한 선거는 하메네이와 그에게 충성하는 기관인 헌법수호위원회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구조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수호자위원회에는 모든 공직 후보자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 과정에 대한 통제는 체제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실질적인 경쟁을 사실상 없애버립니다. 이러한 명확한 예는 2020년 의회 선거에서 볼 수 있었는데 많은 개혁파 후보들이 자격을 박탈당해 유권자들은 강경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직이 선출직이지만 하메네이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외교 정책 등 주요 사안에서 그의 결정적 통제가 드러납니다. 하산 루하니 대통령이 2015년 핵 합의를 협상했을 때조차도 이는 하메네이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후 하메네이는 서방과의 더 폭넓은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서방, 특히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의심은 이란에 선출된 공직자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좌우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지도력은 부인할 수 없이 권위주의적이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군대에서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모든 부문에 미쳤습니다. 그는 이슬람에 대한 자신의 보수적인 해석을 지지하는 충성파들로 주요 직책을 채워 정권의 신정 원칙이 입법과 통치 모두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메네이의 영향 아래 짓는 사법부는 이슬람 법을 집행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종종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2005년 녹색운동 당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논란이 된 재선의 항의에 시위에 나섰습니다. 하메네이의 명령에 따라 정부는 시위대를 체포하고 거리에서 폭행하며 반대파 지도자들을 가택연금에 처하는 등 잔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시위대의 불만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운동을 외세가 지원한 음모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그가 반대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전술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언론에도 깊숙이 미쳤으며 하메네이 정권은 국영 매체를 통해 정권의 입장을 퍼뜨리며 공적 담론을 장악했습니다. 독립언론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며 정권에 도전하는 이들은 종종 괴롭힘, 투옥 혹은 그보다 더한 방법으로 침묵당합니다. 정부의 언론 통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대한 장악력도 강력하며 이곳에서는 검열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이야기를 쉽게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왜곡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시위 기간 동안 정권은 실제로 국가 전체의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안팎으로 어떤 소통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정권의 이야기에 도전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모두 차단되거나 필터링되거나 폐쇄되었습니다. 이란에서 다른 관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권은 메시지를 통제했고 하메네이는 그 정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 이란인들은 종종 디지털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반정권적 견해를 표현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2019년 연료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 중 거의 완전한 인터넷 차단이 대표적 통제 사례였습니다. 이 인터넷 차단은 시위대 간의 소통을 억제했고 보안군이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시위를 진압할 수 있게 했으며 그 결과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메네이의 영향력은 이란의 사회 정책에도 미쳤으며 이는 그의 보수적인 이슬람 가치관에 대한 헌신을 반영했습니다. 그의 지지 기반은 특히 농촌 지역과 곰, 마슈아드의 강력한 성직자 집단 내에 있었으며 이들은 행동과 복장에 대한 이슬람 규범의 엄격한 집행을 그가 추진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러한 보수적인 정책의 대상이 되며 도덕경찰이 이를 집행하여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과 성별 분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하메네이는 또한 서구로부터의 문화적 침투에 대해
자주 경고하며 특히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서구의 가치를 이란의 이슬람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슬람 공화국을 세속적인 세계에서 마지막 도덕의 보루로 규정함으로써 보수적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가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한 곳이 정치 분야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은 경제 문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메네이의 경제적 비전은 외세의 영향에 저항하고 이란의 독립을 유지하는 그의 광범위한 정치 이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라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제재를 받아왔고 하메네이는 물러서거나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 도전에 맞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항 경제라고 부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재해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하메네이는 경제적 자립이 이란의 주권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서방을 비롯한 외국 투자에 의존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세계화와 서구 자본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를 착취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체제들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 이란 등 국가를 약화시키려는 더 큰 의도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는 대신 국내 생산에 의존하는 경제를 추진했고 농업과 산업 같은 주요 부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실용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념적인 것입니다. 하메네이는 이란이 내부에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외세의 뜻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동정받아야 할 고난이 아니라 명예의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서방의 지배에 맞서 굳건히 서 있는 이란의 상징으로 본 것이죠. 이러한 저항 경제 철학은 정부 차원에서만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하메네이가 평범한 이란인들에게도 긴축을 받아들이고 소비를 줄이며 더 많은 것을 현지에서 생산하라고 촉구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제재로 인한 고난이 외세 지배를 막을 수 있다면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메시지는 보수 지지층의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는 외부 세력에 맞서는 도덕적 입장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경제 침체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산업들은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무했고 이런 저항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평범한 이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메네이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이상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에게 서구의 경제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란의 정체성과 독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가 강하게 통제한 것은 경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한 또 다른 큰 이유는 이란 군대에 대한 통제력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로서 하메네이는 군 최고 사령관이었고 이는 강력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포함한 전체 군 구조에 대한 최종 권한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하메네이와 혁명 수비대 IRGC와의 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입니다. 하메네이는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고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국내외에서 실현하기 위해 혁명 수비대 IRGC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혁명 수비대에 막강한 영향력과 자율성을 주어 그들이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메네이는 군사 지출이 최우선 순위로 남도록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강한 군대는 단순히 이란을 방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지역 강국으로 자리 잡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지도 아래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군사 역량의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라크 및 시리아의 민병대 등 대리 단체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하메네이의 서방과 사우디 영향력 대응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군사 전략은 그의 경제 철학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 경제가 서방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강력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군대가 이란의 주권을 지키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군대는 하메네이의 비전 실현에 핵심 역할을 하며 이란이 압박 속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외부 세력에 맞서 저항하도록 했습니다. 경제적 저항과 군사적 힘의 결합을 통해 하메네이는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의 독립을 주장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회복력과 군사력을 의존했지만 그의 국내 정책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은 그가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었으며 하메네이는 개인의 자유보다 이슬람 혁명의 생존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통치의 가장 특징적이면서도 솔직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란에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살펴보면
권력을 단단히 쥐고 이슬람 혁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검열, 탄압, 그리고 감시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평범한 이란인, 특히 여성이나 소수자, 혹은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하메네이 치하의 삶은 꽤 숨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쿠르드족과 바하이 교도를 생각해보세요. 하메네이 정권은 이러한 집단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쿠르드 공동체는 오랫동안 더 큰 자치권을 요구해왔지만 그럴 때마다 신속하고 때로는 잔인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하이 교도들은요? 그들은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그들을 이단으로 여겼고 이는 단순한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체계적인 차별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고등교육, 취업 기회, 심지어 자유로운 종교 활동조차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메네이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할 때 이런 소수 집단들이 바로 그 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반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2005년 녹색운동을 떠올려 보세요.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선거 조작이라 믿고 분노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권은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시위자들은 구타와 투옥을 당했고 일부는 처형당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를 이란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외국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끝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우리가 반복해서 봐온 패턴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위협에는 탄압으로 대응합니다. 그가 영향력을 행사해온 다른 모든 분야에 더해 하메네이는 이란의 청년 세대를 훈육하는 데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은 순간부터 그는 교육을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이란의 학교들은 단순히 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의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종교 과목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교육 과정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지적 토론이 활발했던 대학들도 이제는 엄격하게 통제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개혁 성향의 교수들요? 그들은 모두 내쫓겼습니다. 정권에 도전하는 비판적 사고요? 장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란의 젊은이들, 특히 도시 지역에 사는 이들은 꼭 이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메네이는 이란 청년들을 서구 문화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존립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슬람 가치를 장려하고 서구의 영향을 검열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이란의 젊은이들은 국경 밖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 부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현실과 점점 더 동떨어진 이념에 순응하라는 끊임없는 압박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젊은이들에게는 자신들을 억압하던 족쇄를 끊고 자신들의 모습이 반영된 자유로운 이란을 위해 싸울 기회 또한 찾아올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메네이의 교육을 통한 이란 청년들에 대한 통제는 그의 외교 정책 변화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는 이념적 경직성과 실용적인 조정을 결합해 내부의 안정과 지역적 영향력을 모두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 있던 지역과 이라크와의 8년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국가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충격에 머물렀고 전 세계는 이 새 이슬람 공화국의 행보를 주시했습니다. 하메네이 아래에서 이란의 외교 정책은 초기의 혁명적 열정에서 보다 계산된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이 나라는 결코 핵심 이념적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이란은 혁명적인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호메이니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군주제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의 구호는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닌 오직 이슬람 공화국이었고 이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가 권력을 잡았을 때 혁명이 모든 전선에서 이념적 싸움을 계속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은 나라를 황폐화시켰고 하메네이는 이란이 살아남으려면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혁명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하메네이는 나라를 보다 실용적이고 신중한 외교 정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이란의 이념적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좋은 예가 있나요? 이란은 여전히 억압받는 이들을 지지하고 혁명적 이념을 추구했지만 한때 적으로 여겨졌던 나라들과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서방을 비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나 경제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관해서만큼은 하메네이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미국은 서방 제국주의의 모든 잘못된 점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그의 외교 정책은 대체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을 이란의 제1의 적이라고 불렀고, 미국의 의도에 대한 그의 깊은 불신은 그의 통치 내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란이 지역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하메네이의 반미 수사는 오히려 더 거세졌습니다. 그는 미국을 반복해서 대악마이라고 불렀는데, 이 표현은 그의 관점을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은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이 80년대에 치열한 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메네이는 미국의 침공을 이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라크의 민주화가 아니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잡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핵합의, 즉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JCPOA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메네이에게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깊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가혹한 제재를 해제받기 위해 서방 국가들과의 협상을 지지했습니다. 이 핵 프로그램과 미국과의 합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메네이의 인생 내내 그는 미국인을 결코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하메네이의 전략은 항상 시아파 운동을 지원하고 대리 세력을 이용해 이란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즈볼라가 그렇습니다. 이란의 헤즈볼라 지원은 80년대에 시작됐고 그 이후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메네이는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필수적인 동맹으로 보았습니다. 이란의 지원 덕분에 헤즈볼라는 단순한 군사 세력이 아니라 레바논에서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이를 통해 이란은 레반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도 또 다른 예입니다. 하마스는 수니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하메네이의 접근 방식이 순전히 종파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원하는 지역 세력에 반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지도 아래 이란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예멘에 이르기까지 중동 전역에서 대리 전쟁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라크에서 하메네이는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특히 시아파 민병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 이란은 이라크의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테헤란이 이 나라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예멘 내전 역시 하메네이의 지도 아래 이란이 깊이 개입한 또 다른 전선으로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리전에서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말하자면 하메네이와 이 지역 수니파 강국들, 특히 사우디와의 관계는 깊은 불신과 경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네,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이 주요 요인이지만 중동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메네이에게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니파 세계의 지도자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야망의 자연스러운 경쟁자입니다. 미국의 제재와 서방의 압력에 대응하여 하메네이는 점점 더 러시아와 중국 같은 비서방 국가들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란의 주요 경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 경제가 압박을 받으면서 하메네이는 베이징과의 긴밀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그 결과 중국의 이란 에너지 부문 투자 등을 약속하는 25년간의 전략적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